자,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인 미국 독립혁명하고 프랑스 혁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독립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서유럽 절대왕정과 동유럽 절대왕정의 마지막 파트에서 배웠던 심화 내용들 혹시 기억해요? 원래는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동맹을 맺고 있었고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동맹을 맺고 있었죠. 언제까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까지. 그런데 7년 전쟁에서 일어날 때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고 반대로 영국과 프로이센이 동맹을 맺었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 싸우는 건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었지만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은 어디 가서 싸우고 있었어? 그렇죠. 식민지에서 싸우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민지 쟁탈 전쟁에서 결국 영국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붙었던 이 7년 전쟁에서 영국은 프랑스와 식민지를 두고 싸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낭비를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영국이 조금 더 힘을 쓰고 좀 주력 부대를 보내야 되는 곳은 인도지 미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게 재정난이 가중을 되다 보니까 적당히 방임 상태로 놔두던 것을 이제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출했으니까 식민지에서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첫 번째로 중과세를 하려고 해요. 즉 과세를 해서 인지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영국 혁명을 배웠듯이 영국 애들이 내내 혁명 과정에서 마그나 카르타건, 권리 청원이건 권리 장전이건 주장했던 것들이 뭐였어? 바로 세금 함부로 걷지 말아라라는 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영국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터전을 잡은 미국인들이 갑자기 지들이 인지라든지 차라든지 당연히 써야 되는 생활 필수품에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반발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명한 말이었던 대표 없는 곳에 과세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한 발 물러나서 세금을 일단 폐지를 하는데 문제는 차세는 남겼다는 겁니다. 차라는 건 당시 영국인들에게 거의 생활 필수품 물처럼 먹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생수 먹을 때마다 세금 낸다고 생각해봐야 빡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들을 다 집어 던져버려야지 라고 해서 보스턴항에 정박하고 있던 차를 싣고 있던 배 위에 올라가서 인디언 분장을 하고 차를 전부 다 바다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죠. 여기서부터 사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홍차 대신에 커피를 먹기 시작했고 커피가 너무 쓰다 보니까 커피에 물을 넣어서 먹는 아메리카노라는 형태가 나왔다고 했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미국의 독립 시작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고는 했지만 실제 미국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독립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자기 본국인데 그걸 뭐하러 독립하겠다고 하겠어요. 우리처럼 식민지배를 당하던 시절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보스턴 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 대륙회의를 소집했을 때만 해도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싸워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라는 걸 고민했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렉싱턴 전투는 이제 흐지부지 유야무야 끝나게 되고요. 이 렉싱턴 전투에서 영국군과 한번 치고받고 싸운 것 때문에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게 2차 대륙회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슬슬 독립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면 영국의 식민지로서 자치권을 누려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페인이라는 친구가 커먼센스, 상식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 상식의 내용이 부모가 의무를 안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따라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영국이 우리나라를 존중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영국을 따를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사람들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영국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갑자기 독립과 자치 중에 독립으로 굉장히 의견들이 쏠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로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싱턴을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독립군을 이끌게 했고요. 이때부터 미군이라든지 독립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식민지군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영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요. 아무래도 인구나 자본이나 모든 것들이 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영국이 지금까지 외교에서 재수 없는 포지션을 너무 잡다 보니까요. 영국한테 털렸던 7년 전쟁 때의 프랑스라든지 항해법으로 조심당했던 네덜란드라든지 무적 함대가 박살났던 에스파냐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와서 미국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침내 요크타운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그 결과로는요, 이제 재헌회의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게 되고 연방헌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원래 영어 풀네임이 뭐죠?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그렇죠? 주들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는 주들의 연합? 아메리카에 있는 주들의 연합이라는 거죠. 여기는 주정부 여러 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주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주정부의 권한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당연히 주마다 이렇게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중앙정부, 즉 연방정부만이 가져야 되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자, 그걸 볼 거예요. 자, 전회를 통해서 연방헌법을 만들었는데 연방헌법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민주공화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 삼권 분립, 몽테스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세 번째, 지방별로 권력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절대로 지방에게 나눠줘서는 안 되는 중앙정부만의 권력, 그 연방정부만의 권력인 군사권과 외교권을 소유하는 점 등을 연방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방국가가 아니라 군사권과 외교권을 각각 가지게 되면요, 연방국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영방국가라, 받침이 이응, 영방국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국가 형태죠. 그리고 사실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 중에 하나가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에게 정치적 어떤 자유를 허용했다는 것, 즉 정치적 자치를 허용했다는 것 때문에 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권과 외교권은 정부에서, 나머지는 다 자유로. 그래서 어디서는 뭐 대마초과법이고 어디서는 뭐 대마초과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주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은요, 아무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한테 복수하겠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재정난이 심화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했던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한물 간 스페인이나 에스파냐를 상대로 독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프랑스 혁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요, 우선 먼저 배경을 보기 전에 이 배경에는 우리가 단순히 여기 있는 구체제 모순뿐만이 아니라 18세기 계몽사상의 발전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계몽사상이라는 게 말했듯이 인라이트먼트, 머리 안에서 빛이 켜진다라는 그런 것들.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구습, 불합리, 무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성과 합리로 생각하여 무언가를 올바르게 바꿔보려고 했던 그러한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시민들은 구체제의 모순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죠. 그럼 그 도대체 구체제의 모순이 뭐냐? 1신분과 2신분인 성직자와 귀족은 전 인구의 2%만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 재산의 40%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전체 토지의 40%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프랑스는 7년 전쟁과 미국 혁명, 독립혁명에 열심히 참전해서 영국을 조져보겠다고 돈을 팡팡 쓰는 바람에 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악화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3신분한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줬기 때문에 루이 16세는,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제 1신분과 2신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꾼죠. 그런데 이 1신분과 2신분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부회를 열어서 결정하자. 원래 전 프랑스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전통이 있는 반부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부회를 처음 들었던 것은 아비뇽 유수겠죠. 자, 그럼 3부회는, 근데 기존에 있는 3부회의 투표 방식은 이제 신분별 투표 방식이었습니다. 1신분, 2신분, 3신분에 각각 표를 주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신분과 2신분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쪽이었는데 어떤 정신나간 집단이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쪽에다 표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신분 측에서 태클을 갑니다. 지금까지의 선거 방법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1신분과 2신분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어째서 선거권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 신분별 투표를 하자라고 해서 1신분과 2신분에게 100표씩,
그럼 30분은 98%니까 9,800표가 아니라 200표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예. 그래가지고 아니 씨발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산부회라는 건 결국 우리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의 말을 대신하거나 또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즉 다시 말해 98%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국민의회 성립입니다. 그래서 CAF라는 친구는 제30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30분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되려고 한다라는 멋진 말을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시민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영국혁명과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배우는데요. 영국혁명은 사실 귀족들의 혁명이죠. 네, 가진 자들의 혁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국가를 새로 세우겠다는 마인드고 사실 이들도 가진 자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진짜 아메리카에서 사회 하층민이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아메리칸 아프리칸 즉 흑형들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형들이나 또는 뭐 기존에 살고 있던 인디오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혁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 혁명은 일단 부르주아즈들이 주도하긴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공회 시절에 보면 자코뱅파를 비롯하여 민중들이 일어났던 혁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초의 시민혁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프랑스 혁명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도층입니다. 주도층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 주도층이라면 생각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 혁명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집중하고 같이 들어봅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진짜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국민의회였잖아요. 그래서 30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이제 30분만을 위한 의회를 만들려고 국민의회를 만들려고 회의장에 들려가려고 하는데 회의장에 사용 허가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30분은 오른쪽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가서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를 위한 헌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처음에 루이 16세도 이들의 의견에 굉장히 좀 동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일단 1, 2신분에도 세금을 걷어야 되고 걷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이 과격해지고 해산도 안 되고 자기 말도 잘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비밀리에 이동시키려고 하지만 그게 들켜버렸고요. 네. 그래서 루이 16세가 우리를 탄압하려고 한다. 이거 15세라고 돼 있냐. 루이 16세가 이거 저거네. 망했다. 잠깐만. 루이 16세가요. 루이 16세가 이제 국민을 탄압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노한 프랑스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 지금까지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었던 거. 말이 좋아 정치범이지. 사실 왕의 말을 안 듣고 귀족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정치범이라고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무장을 하고 이들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1차 혁명 때 국민의회에 무력투쟁은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무력투쟁은. 왜냐면 워낙에 인구수가 많고 그 인구수가 무장도 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시 말해 지금 왕과 귀족들의 말을 안 들었던 정치범 수용소였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나니까 각지에 있었던 농노들에게서 전체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농노는 아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폐지된 건 아니에요. 농노의 지위가 올랐다 그랬지 선생님이 폐지시켰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농노들의 폭동이 시작되고 나니까 국민의회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국민의회 대응, 즉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개혁안의 내용은요, 일단 본권제를 폐지하는데 왕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폐지한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미 문제는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농내들이 자기의 몸값을 자기가 지불을 할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농노에 대한 소유 역시 소유권이다. 즉 이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소유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농노 해방을 유상으로 하겠다는 악수를 두게 되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재산보다는 단체의 재산이 뺏기 쉬우니까 그런데 죄책감이 없으니까 교회 재산을 몰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길드를 폐지시킵니다. 물론 길드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안 좋은 것이긴 했으나 과연 이것이 그들의 어떤 합리적 선택 때문일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합리적 선택 때문이야. 그런데 너무 합리적이어서 문제인 거지. 사람은 절대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이 길드를 폐지시켰다는 건 나름대로 이들이 노리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주도층을 볼까요? 부르주아. 정확히는 삼신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삼신분이 아니라 부르주아라고 했어요. 즉 삼신분 내에서 상위 계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상위 계층 입장에서는 가진 게 소중하겠죠. 가진 게 소중하지. 그래서 더 가지고 싶어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뭐야? 상공 시민계층, 즉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길드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즉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길드를 폐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가진 것에 대한 소유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주권 재미는 이미 루소 때 한번 했으니까 여기서는 인권 선언, 즉 다시 말해 소유권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1791년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한 선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잡게 된 게 지롱드파입니다. 온건파 또는 우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회와 입법회의 사이에 바렌네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왕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도 재산을 뺏기고 무언가 시민들이 폭도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죠. 문제는 그러면 도망을 잘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도망해서 걸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파리로 끌려오게 됐죠. 그럼 이들은 왜 나가려고 했을까?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정부가 아니라 본실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는 마리아 테레지아죠.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의 왕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일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농민군, 다시 말해 혁명군을 오빠의 부대를 빌려와가지고 이들을 공격할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프로이센 그런데 반대로 자기 동생이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즉 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아서 아직까지 농민이나 백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다른 국가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프랑스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혁명을 당장 관둬라라는 간섭을 하게 되고 입법에는 지금 프랑스를 지켜야 되니까 선전포고를 통해서 먼저 성공을 때립니다. 그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부대는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었던 부대였고 중국군은 파죽지세로 밀리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깐만, 너 뭔 개소리 했냐? 이게 지금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군대가 입법의 군대를 거의 밀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프랑스의 지금 군사를 지휘했던 건 지금까지는 귀족 세력이었단 말이야. 애초에 왕과 귀족은 싸움을 하면서 성장한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족들과 왕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농기구 잡고 펜트 잡고 이러고 있었던 부르주아 계급이나 혁명 계급이 제대로 싸우지 못할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진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무상도 아니고 유상 이런 건데 해준 것도 없는데 혁명 정부를 지키겠다고 지방에서 이제 무산 시민층이 올라오게 됩니다. 무산 계급들이 올라와요. 그들이 올라오면서 부른 노래가 이제 라 마르세즈라고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일반 밑에 있는 흑수저 백성들이 전쟁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오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식량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요. 권력의 축이 점점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넘어가서 국민공회 시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롱드에서 자코뱅파로 넘어가게 된 계획이, 즉 입법위회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롱드를 지지하던 사람들마저도 자코뱅을 지지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빠르고 뭔가 무리수가 많은 그런 개혁들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완공을 습격했습니다. 상큘로트라는 고유명사도 기억해주면 좋은데요. 일하기 편한 작업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큘로트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정치시켰으니까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고요. 공화정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루이 16세가 사형됩니다. 처형돼요. 자, 그리고 국민의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펼치게 되는데요. 당장 본권제를 무상으로 폐지하고 귀족의 개별적인 재산을 모두 무시한 다음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를 정해가지고요. 함부로 물건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경제는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하게 되면 잘 안 되죠.
예. 아무리 상한선이나 생필품에 실거래가를 걸었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나가서 2만원이면 팔 수 있는 거를 50만원 줘도 안 판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을 제가 까서 먹고 말지 20만원을 팔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가격제, 뭐 실패했지만 일단 최고가격제를 했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징병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뭐 토지 분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이런 급진적 혁명이 계속된다. 특히 이제 최고가격제나 징병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병, 즉 내가 가고 싶은 사람들만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뭐 프랑스의 주요 도시로 가가지고 딱히 그렇게 비싼 물가를 느껴가면서 월급 받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급진적인 혁명들, 급진적 개혁들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민공회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급진적 혁명에 반대 세력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자코뱅파에 거두었던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반혁명 분자들을 총살하거나 태워 죽이거나 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되게 웃긴 건 15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에서 마녀재판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에서 보여줬던 프랑스 인민들이 다시 한번 혁명재판소라는 이 공안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혁명 세력을 어떻게 탄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귀족들의 재산도 빼앗고 그 다음에 루이 16세의 목도 날려버리고 이렇게 되니까요. 단순히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만 프랑스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귀족제가 남아있고 왕정이 남아있는 모든 국가에서 프랑스를 상대하기 위한 대프랑스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대프랑스 동맹을 맞아 싸운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은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어쨌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시행이 되면서 1793년의 헌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1793년의 헌법은 공화정을 선포하겠다는 거고, 보통 선거를 당연히 하겠다는 거죠. 제한 선거가 아니라. 그러나 그 부지에 지으려고 했던 그것이 갑자기 취소가 되고요. 잠깐만, 뭔 개소리야 또. 내가 지금 졸면서 해가지고. 잠깐만, 뭔 소리야 너. 혁명재판소나 공안위를 이용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거에 기반하여 1793년에 헌법을 만듭니다. 공화정과 보통선거를 했던 거. 그런데 문제는 공포정치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공포정치에 대해서 반란이나 반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테르미도르의 반동입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통해서 로베스피에르, 특히 자코뱅파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이 헌법은 실제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죠. 실시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93년 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행됐던 선거는 여기 있는 이 제한선거라는 것이죠. 이 제한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치 세력이 뽑히는데, 그것도 이제 부르주아지, 부르주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부르주아지들이 뽑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5명의 총재가 나타나서 나름대로 로베스피에르처럼 이렇게 단독적으로 독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하라는 거죠. 협의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급진적 개혁에서 아무래도 국왕의 목을 따고 귀족들의 재산을 뺏고 그러한 강성적인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대프랑스 동맹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프랑스 동맹이 시시각각으로 프랑스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대프랑스 동맹을 막아내기 위한 뛰어난 군사적 영웅이 필요하게 되고, 그게 바로 군부 세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며 대표적인 인간이 나폴레옹인 거죠. 나폴레옹은 진짜로 대프랑스 동맹으로 쳐들어왔던 유럽의 국가들을 다 때려 부순 다음에요,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 정부를 만듭니다. 즉 본인이 공화정의 최고 대가리인 통령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통령을 벗어버리고 황제라는 칭호를 받는 첫 번째 제정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과 빈체제 같은 이야기는 다음 2학기 1차 고사 때 시험 범위로 넘겨두도록 하고요. 우선 프랑스 혁명은 여기서 마무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